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지난해 전북 지역 국세 납부 실적이 저조했는데요. 그 배경 알아봅니다. 또 최근 대형 배달 앱들이 무료 배달 경쟁을 벌이면서 공공 배달 앱이 위기를 맞았다는 뉴스에 이어 직원에게 갑질과 폭행을 한 도내 한 축협 조합장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 짚어봅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봅니다. 홍민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전북 지역 국세 납부 실적이 전국의 1% 수준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자, 국세의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고 실제 징수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네, 국가가 이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경비가 들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국민으로부터 걷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국세가 이제 이 세금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국세는 이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제 직접세에는 뭐 소득세와 법인세, 뭐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간접세에는 이제 부가가치세와 뭐 특별소비세, 인지세 등이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은 전국의 국세가 335조 6,723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북의 국세 납부액이 3조 5,800억 원 정도로 이 전국에 대비를 했었을 때 1.06%에 이제 그친 것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 전북 지역의 아무래도 경제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 국세 납부액에서도 그런 점들이 좀 드러난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호남 전체적으로 봐서는 13조 8천여 원인데 전북은 3조 5,800여 원이다. 자, 호남에서도 25.9%에 그치고 있는데 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우리 전북 지역은 이 호남권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이제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요. 이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이제 징수한 세금액이 약 13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전북이 3조 5천억 원 정도거든요. 결국 이제 이 우리 경제 규모가 전북 경제 규모가 이 호남 지역의 총 4분의 1 지역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의미한다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이 수치가 이제 상당히 심각한 것인 게 이 광역 지자체 중에 강원과 충북은 우리보다도 이 인구수가 적거든요. 그런데 강원의 국세 납부액이 5조 원이 넘고요. 뭐 충북 같은 경우도 4조 4,700억 원 정도로 우리 전북보다 국세를 더 많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 경제가 인구가 더 적은 강원이나 충북보다도 규모면에서 밀리고 있다. 이런 방증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강원이나 충북보다 국세 납부 실적이 적다. 그렇다고 보면은 규모가 있는 기업도 더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국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법인세거든요. 이 법인세란 어떤 기업이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제 법인세 납부 실적만 봐도 그 지역의 이제 경제력, 그 기업의 경제력을 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해 기준 전국의 법인세 납부 금액이 약 80조 4천억 원입니다. 이 중 전북 지역의 법인세 납부 금액이 6,184억 원으로 전국 대비해서 0.76%에 불과합니다. 특히 2022년 기준 법인세를 좀 살펴보면은 이 전북 기업이 법인세를 신고한 곳이 총 2만 9천 곳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80%가 달하는 기업이 그 연간 소득 금액 규모가 1억 원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회사 하나가 그 개인의 연봉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 80%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아예 소득을 창출하지 못해 마이너스 손실을 본 기업만 해도 1만 866곳에 달했습니다. 결국 지역에 우량 기업이 적고 그 결과적으로 도민 소득이 적은 것이 국세 납부에서도 드러났다고 이제 생각됩니다. 자, 1인당 근로소득이라든지 지역 내 총생산도 우리 전북은 광역 시도 중에 13, 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세는 맨 꼴찌에서 한 단계 위란 얘기인데 자, 전북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 도정은 이제 경제 살리기에 뭐 집중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도민들이 이제 염원하던 이제 특별자치도 문제도 해결이 되었고 총선도 끝난 만큼 이제 경제 살리기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전북이 지금 가진 현안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대도시 광역교통망법 통과나 뭐 전주 완주 통합 문제, 뭐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과 뭐 일자리 창출, 뭐 저출산 문제 등 좀 도가 가진 문제를 좀 굵직한 것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지자체들 가운데 공공 배달 앱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대형 배달 앱들이 무료 배달 경쟁을 벌이면서 공공 배달 앱이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우리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배달비가 좀 항상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형 배달 업체들이 무료 배달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뭐 이른바 빅3로 불리는 뭐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가 있는데요. 이 대형 배달 업체들이 최근 이제 점유율 싸움을 좀 하기 시작하면서 쿠팡이츠가 먼저 무료 배달을 좀 내놓고 있었는데요. 그 뒤로 이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에서도 무료 배달을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대형 배달 업체들이 무료 배달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 공공 배달앱의 존폐까지도 좀 위협받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현재 도내에서는 공공 배달 앱이 몇 개나 운영되고 있나요? 네, 공공 배달 앱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게시한 배달 앱을 말하는데요. 현재 전북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군산 지역의 배달의 명수, 그리고 남원의 월매요, 그리고 전주의 전주 맛배달, 정읍의 위메프5 총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 배달 앱은 이제 대형 배달 업체보다 좀 중개 수수료가 낮고 또 소상공인의 이제 재정적인 부담이 좀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용자는 이용을 하는 것만으로도 소상공인의 이제 어려움을 덜어줄 수가 있어서 착한 소비라는 이제 사회적 그 가치 실현이 가능하다 이런 특징이 있어서 좀 인기가 좀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제 민간 배달 앱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약하다 보니 실 이용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공 배달 앱이 민간 배달 앱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기까지는 어떠한 방안이라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 공공 배달앱의 특성상 민간 배달앱에 비해 다양한 프로모션이나 이제 이벤트 등을 좀 할 수가 없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입점하고 있는 가맹자 수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주나 군산에서 이제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은 그래도 자생적으로 좀 운영이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뭐 정읍이나 남원에 있는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뭐 현실적으로 좀 현재는 운영이 거의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배달앱 입장에서는 이용자 수가 좀 많은 것들이 이제 좀 이제 필요하고 또 이용자 면에서는 가맹 점포 수가 많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결국에 이제 수요와 공급이 같이 많아져야 된다. 이런 상황이 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이제 관여하고 있는 만큼 좀 예산을 좀 활용을 해서 좀 이용객들에게 좀 쿠폰을 이제 좀 나눠준다던가 또 가맹 점포들에겐 이 배달 수수료를 좀 낮춰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좀 어떤 좀 그런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게 착한 배달 앱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이런 취지를 좀 널리 알려서 많은 분들이 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마음으로 공공 배달 앱을 이용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도내 한 축협 초합장이 갑질과 함께 상습 폭행을 직원에게 한 혐의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해 9월 있었던 일인데요. 이 순창의 한 여성 조합장이 자신에게 불손하고 좀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신발을 벗어서 그 신발로 이제 직원을 때리는 이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또 말리는 직원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는데요. 심지어 이 여성 조합장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1시간 전에는 이 노조에 가입한 이 조합 직원에게 노조를 탈퇴하려며 이제 몸으로 밀치고 이제 술병을 깨고 이제 위협을 하는 사태까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사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커지다 보니 이제 과거의 이제 행적들도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지난해 4월에는 한 여성 조합 직원이 자신의 조합장인 자신의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로 사표를 쓰라며 협박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좀 계속되었던 것인데요. 이제 모두 이 조합장이 축협 조합의 인사권과 운영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었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기된 혐의를 보니까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근로기준법 위반, 또 스토킹 처벌법까지 다양한데, 자, 임금 체불도 있군요.
네, 그 제기된 혐의는 뭐 특수폭행,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제기가 되어서 지난 1월에 이제 구속 기소가 되었고요. 그 사이에 고용노동부에서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 노동 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드러났고요. 2억 600만 원의 임금 체불까지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재판부가 자, 일반 폭력 사건보다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판결 내용과 처벌 수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조합장은 이 재판 시작 후부터 1심 선고 날까지 총 34차례나 반성문을 작성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을 끊었다라는 말로 이제 선처를 요청했는데요. 또 피해자들 4명에 대해서 1,600만 원을 이제 공탁금을 좀 내걸기도 했습니다. 또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뭐 진위는 정말 알 수 없지만 표면적으로는 조합장이 반성을 하고 있고 이 폭행의 피해자들이 뭐 실제로 부상이 심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조합장의 이제 뭐 악어의 눈물은 효과를 좀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이 축협 조합의 이제 직원들은 조합장이 반성문을 쓰고 그리고 법원에 형사 공탁금은 걸었지만 막상 피해자들인 자신들에게는 단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분노를 했고요. 이 결국 1심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이제 법원에서 이제 재판부에서 이제 판결을 내리면서 한 말이 이 조합장이 지역에서 갖는 이 막대한 권한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합장들은 이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직원들의 관계에 있어서 좀 행동과 마음가짐을 조심히 해야 된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고요. 이제 결국 이런 조합장이 자신의 압도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폭력을 행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 죄질이 훨씬 다른 사건들보다 훨씬 안 좋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합장 현재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고 사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요? 네. 지금 조합원들은 여전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1심 판결은 선고가 되었지만 우리 법상으로는 형사사건은 확정이 된 이후에만 이 직위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조합장은 직무 정지 상태일 뿐 여전히 조합장의 직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3심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야만 이 조합장의 직위가 이제 자동적으로 내려놓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는 순정 축협에 대해서 이 조합장을 해임하라는 그 의안을 이사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사회가 아직까지도 이걸 좀 처리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감옥에서도 이 조합장의 영향력이 이사회에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좀 이사회에서 좀 이런 정의를 좀 실천하는 것이 좀 빨리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점검과 전망 홍민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 지역구는 민주당 전승으로 끝이 났는데요. 민주당 독주가 전북 정치에 미칠 영향과 총선 결과에 따른 국정 운영의 변화 여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김영기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이경재 전북일보 개권 논설위원, 홍석빈 우석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입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보셨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패널들의 의견 차례로 듣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재 위원님.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선거 기간 내내 추동된 사안인데요. 역시 민심은 무서웠습니다. 뭐 휘치릴 정도가 아니라 막 몽둥이를 드는 것 같은데 단독 과반의 압승을 거둔 민주당 또 참패한 국민의힘 이런 좀 분열을 좀 가져왔고요. 또 앞으로 이제 과제를 또 던져준 총선이기도 한데요. 민주당의 어떤 역할 부담이 상당히 크게 됐는데요.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책임 또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협치를 거부해 왔는데 협치를 하지 않고는 앞으로 한 치도 앞을 내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앞으로 좀 협치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협치 과정을 통해서 민생이 나아지고 나라가 좀 더 선진화 갈 수 있도록 그런 기능과 역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김영기 대표님. 네, 유권자인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금까지의 어떤 행정에 대해서 심판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 사법권을 너무 남용하고 있고 또 야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생이나 이런 것도 상당 부분 외면하고 인사나 이런 것도 상당히 독선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런 전반적인 난맥상에 대해서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갖는 이번 선거에서 명확히 심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는 뭐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 뭐 전원 사퇴, 외교수석 빼고 사퇴를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각도 총사퇴하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앞으로는 야당과도 대화하고 국민들을 더 열심히 떠받들겠다는 그런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다른 행보를 보여야만 레임덕을 겪지 않으면서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야당인 민주당도 승리에 도취돼서 오만하게 움직인다면 과거 전례처럼 또다시 바로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게 될 것은 너무나 장애망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홍석빈 교수님. 예, 최종 결과를 보면 지난 21대 결과와 약간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구도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구도 하에 22대 국회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치권은 소위 정치인은 국민들한테 희망을 파는 상인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희망은커녕 절망만 안겨줬던 게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민생과 정책을 챙기면서 나갈 오는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지 엄중히 생각해보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 정책들 위주로 그야말로 국민들이 걱정 안 하고 사실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정치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인데 오히려 문제만 양산하고 정치가 실종하고 사망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이제는 못 견디고 아까 이경재 의원 말씀하셨듯이 몽둥이, 회초리를 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총선 전과 후 한번 곰곰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석빈 교수님, 22대 총선 사전 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전체 투표율은 전국 67%를 기록했고요. 자, 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예, 전국적으로 사전 투표율은 31.28%, 최종 투표율은 67%였습니다. 네. 지난 21대 국회의 전국 투표율은 66.2%였습니다. 0.8%포인트 정도 차이가 올랐고요.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사전 투표율은 38.5%, 전체 투표율은 67.4%로서 지난 21대에 비해서 0.4%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전국 투표율 같은 경우 0.8, 그리고 전라북도는 0.4%포인트 정도 올랐기 때문에 크게 오른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민심이 정치에 대한 요구사항이 그만큼 많고 그다음에 정권 안정론, 지원론 대 정권 심판론이라는 이 양대 세력들 간의 이 갈등과 투쟁 속에서 민심의 관여로 지금 교통정리를 어느 정도 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향후에 이제 이어질 뭐 지방선거나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도 있겠지만 그 전에 앞서서 이번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소위 진영으로 대별되는 진보나 보수의 세를 결집을 통한 어떤 대연합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제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을 봤을 때 철진한 형태의 정치 구도가 아닌가 싶고요. 따라서 변화되는 환경,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그런 정치를 하라고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경재 위원님, 방송사들이 또 출구조사에 많은 공을 들였는데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 그 정확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출구조사와 개표 결과가 다른 곳도 뭐 적지 않았는데,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출구조사가 선거 때마다 거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발표가 돼가지고 유권자 또는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 역시 72억 8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MBC, KBS, SBS 3사가 공동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출구조사 초기에 발표한 걸 보면은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합쳐서 뭐 178 내지 197석까지 예상을 했고요.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85석에서 105석까지 예측을 했는데 이게 다 빗나갔단 말이죠. 민주당은 175석을 확보를 했고 국민의힘은 108석을 확보를 했는데 상당한
그 차이로 빗나간 측면이 하나 있고요. 다만 이제 군소정당 같은 경우는 거의 맞아 들어갔습니다. 조국혁신당이랄지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등 얻었는데 이때도 역시 12석 내지 14석, 개혁신당은 1석 내지 4석, 새로운미래는 2석 정도까지 예측을 했는데 이건 맞아 들어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빗나갔느냐 보니까는 이번 선거는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역대 선거보다 최고 높은 그런 기록을 했는데 사전 투표는 이 출구조사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 사전 투표의 그 분포를 보니까 60대 이상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60대 이상은 대개 이제 보수적인 그런 색채, 컬러가 강한 어떤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높다 보니까 그 비율이 어떤 오차식이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유출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이것은 뭐 물리력의 어떤 한계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전 투표는 역시 유의미한 그런 측정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김영기 대표님, 전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번 후보자로 나선 청년과 여성들이 그렇게 두드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과를 분석하고 계십니까? 우리 전북은 뭐 청년은커녕 여성도 10명 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전국적으로도 보면 그 뭐 여성이야 이제 중진들도 좀 많이 이제 탄생이 됐지만 특히 청년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공천 과정이나 출마를 강행했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낙선을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 원인들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청년이나 여성들이 이제 비례대표를 통해서 진출하는 걸 제외하고 지역구를 문을 두드릴 때는 대부분 캠프에 참여했다가 어떤 청년이라는 신선한 이미지만 가지고 출마를 하게 되는데 지역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큰 바람이 부는데도 이렇게 낙선의 고배를 마시는데요. 정치적으로 나가려면 단순히 어떤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나 여성으로 공천을 받아갖고 바로 나가는 방식보다는 좀 자기가 그 어떤 가치나 철학을 가지고 지역 속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쉽게 말하면 자기에 대한 어떤 존재감들을 부각시키고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번에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독자 생존을 모색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청년이나 여성들도 좀 가시밭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고난의 길을 적극적으로 헤치고 나가는 어떤 그런 분들이 이제는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미 정당에도 청년이나 여성들이 상당 부분 이미 진용을 짜고 기성 의원으로 있기 때문에 신진 청년이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좀 긴 안목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정당과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출마들을 해야만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경재 위원님, 전북에서는 10개 선거구를 민주당이 완전히 석권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나타난 민심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상이 됐던 대목인데요. 역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크게 작동을 했고요. 그래서 인물론이랄지 또는 뭐 정책이랄지 지역의 현안에 대한 어떤 대처 역량이랄지 또 전라북도 정치 역량이 좀 너무나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 비판들이 정권 심판론에 묻혀가지고 힘을 못 쓴 그런 결과였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는 역시 10개 지역구의 그 후보들이 거의 80%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압도적인 지지인데요. 전주 갑을 보면 일단 우선 전주 갑은 김윤덕 후보가 77%포인트 얻고요. 또 이성윤 후보는 2월 중순에 출마 선언을 해가지고 바로 공천장을 거머쥐면서 딱 2달 만에 국회의원이 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역시 66% 이제 후발 주자라서 그런지 좀 비율이 좀 낮았고요. 또 정운천 의원이 많이 뺏어간 그런 득표를 한 그런 영향도 있을 겁니다. 또 전주지평은 중진 소환의 어떤 흐름을 타고 어떤 교환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정동영 후보가 82%포인트를 얻었습니다. 군산, 김제, 부안, 갑 같은 경우는 과거로 따지면 군산인데요. 신영대 후보가 86%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2선에 곧이 올라섰고요. 또 군산, 김제, 부안, 을 지역은 이원택 역시 86%포인트를 얻어가지고 2선에 곧이 올라섰습니다. 아마 이제 이 둘은 도당위원장의 어떤 대회에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을 했고요. 또 익산 갑 같은 경우는 이춘석 3선을 지낸 이춘석 후보가 77%포인트를 얻었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에 4년 전에 김수홍 의원이 79%를 얻어가지고 전북 최다 득표를 한 지역인데 역시 공천에서 떨어지면서 이준석 의원이 77%를 얻어갔습니다. 익산시 을지역은 한병도 현 도당 위원장이죠. 87% 얻어가지고 3선에 고치에 올라섰습니다. 3선에 고치에 올라섰기 때문에 또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음 민주당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또 상임위원장 정도는 하지 않을까. 다른 또 중요한 직책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정읍고창 같은 경우는 윤준병, 유성엽 두 고등학교 동기이면서 행정고시 어떤 동질성이 큰 후보끼리 경합해가지고 윤준병 후보가 공천을 거둬주고 이제는 2선에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86.86%를 얻었습니다. 남원 장수 임실 순창군, 남원이 임실 순창 남원에 이제 붙여져 가지고 변화가 있었던 그 선거구인데요. 박기성 후보가 3번 도전 끝에 83%포인트를 얻어가지고 초선 의원이 됐습니다. 안양 지원장을 지낸 판사 출신입니다. 완주 지난 무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장수를 뺏긴 그런 선거구인데요. 안호영 후보가 84%포인트를 얻어가지고 3선에 고치 올라서가지고 당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김영기 대표님, 자, 이번 선거 정권 심판론하고 국정 안정론, 이 기조가 선거 전체 과정을 좀 관통했습니다. 따라서 지역 의제는 설 자리를 잃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진영 논리만 가지고는 우리 지역의 발전 원동력을 찾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역 의제를 어떻게 발굴하고 또 부각하고 또 그걸 추동해 나가야 될까요? 우리 한국 사회의 총선은 아무래도 지역 의제가 자리를 잡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인 건 분명합니다. 전국적으로 선거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어떤 중앙의 이슈들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중요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발굴해서 해내야 하는데 의제 발굴은커녕 선거운동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어떤 후보들은 중앙당의 역할이 있다고 하면서 지역에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고 후보를 보기가 어려웠다는 게 유권자들의 어떤 이구동성인데 이게 말뚝만 박으면 당선되는 구조라 조금 전에 80몇 프로 이야기했는데 워낙 상대가 경쟁력이었기 때문에 저는 95% 이상 얻어야 하는데 그밖에 못 얻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구조이다 보니까 방송 토론도 법정 토론에 한 번 외에는 참여하는 후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쉽게 말하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다 보니까 의원 후보들이 도당이라든지 아니면 집행부 현 도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주요한 지역 의제들을 발굴해가지고 이슈화를 시켜내고 원내에 진입했을 때 그걸 이렇게 실현해 나가는 구조가 되었는데 모든 정력을 중앙당에 줄대는 공천 과정에다가 힘을 소비하고 공천이 끝나면 우리 전북 같은 선거가 끝난 도민들이 현역 교체단 열망의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입지자들이 적고 국민의힘 후보들은 형식적으로 냈고 지역에 어떤 뿌리를 못 내리는 사람들이고 여타의 또 무소속이나 여타 정당의 후보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아주 형식적으로 몇 명 이렇게 나오는 상태다 보니까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고 이런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토론회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자기들 어떤 왜 출마했는 게 대한 변도 그냥 대충 서류상으로 해서 넣고 공보물 정도로 그냥 끝내버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이러한 과정은 중앙당에 가서도 쉽게 말하면 우리 전북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중앙당의 실력자들의 눈치나 보면서 어떻게 하면 거기다 줄댈 것인가 이런 연구만 하는 것이 지금 30년째 반복되고 있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리고 벌써부터 지금 도당위원장 하마평이 올라가지고 벌써 선거운동이 시작됐다고 그래.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지역 유권자들을 어떻게 함께할 것이고 지역의 발전을 어떻게 할 것보다는 제밥에만 관심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지금부터라도 좀 도당이 앞장서 민주당 도당을 중심으로 하고 도의 협조를 구해서 좀 지역의 중요한 의제들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을 하고 좀 더 이 지역에 밀착된 의정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홍석빈 교수님. 네. 자,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유권자 중에서도 특히 20, 30대의 표심의 향방이 어디에 있었는가 또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어디 현재까지 분석해 놓은 자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중앙선관위에서 집계한 전국 단위에서의 세대별 투표율 집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전 투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에서 세대별 투표율은 나와 있는데요. 가장 많이 투표를 한 게 이제 60대, 이어서 50대, 그리고 세 번째가 40대, 그리고 네 번째가 70대 이상, 다섯 번째가 20대, 마지막으로 30대가 최고 꼴찌였습니다. 2030 두 세대의 투표율을 합쳐보면 사전 투표율 기준으로 23%고요. 4050이 37%, 60, 70 이상이 37%로서 2030 세대의 투표율이 14%포인트 이상 저조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정치가 정쟁에 휘말리면서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보기에 과연 정치에 희망을 걸 수 있을까라는 세대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내가 투표해서 뭐 하나라는 어떤 그 투표 포기, 그런 어떤 분위기도 좀 형성됐던 것 같고, 특히나 이 정치에 대한 이 반감이 강해지면서 투표장에 많이 나가지 않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 최종 투표율이 67.4%로서 지난 21대에 비해서 0.4%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처럼 전국 안정론과 심판론이 교차하는 이런 굉장히 격변의 시기에 세대별 관점에서 봤을 때 2030 표심이 투표 참여에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에 대한 반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경재 위원님. 자,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졌고 또 어느 정도 경쟁 구도가 이루어질 걸로 참 예측은 했었는데 전주을의 경우 뭐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그 결과는 좀 싱거웠죠? 네, 중반 이후에 여론조사에서도 뭐 상당히 뚜렷하게 어떤 기류가 나타났었는데요. 역시 전주울의 관심은 정운천 국민의힘 후보가 얼마만큼 선전할 것인가 였거든요. 정운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일꾼을 좀 뽑아달라. 적어도 한 명 정도는 국민의힘에 보내줘야 가계 역할을 한다. 인사를 할지 예산이라 할지 사업이라 할지 공모사업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한 명 정도는 보내달라. 그리고 또 신분권이랄지 쌍발통이랄지 이런 거 하면서 했는데 결국에 이제 정권 심판론에 묻혀가지고 그것도 이제 가려졌는데 그래서 보니까는 20.6%포인트를 득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좀 기대치보다 낮은 그런 득표였고 또 여론조사에 때는 22%, 25%가 올라섰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계속 시일이 흐르면서 더 먹혀 들어갔다는 그런 하나 증거들인데 거기에 이제 무기력하게 무너진 그런 케이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여기서 이제 이성윤 후보가 66%를 얻으면서 초선을 곧게 올라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마 선언은 이제 딱 2달 만에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는데 역시 민주당에서 영입인재 케이스고 또 전략공천 지역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후광에다가 본인의 이제 칼라 색채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나다. 그리고 김건희 특급 추진을 쓰는 선봉장에 설 사람은 나다. 이런 이제 캐치플레이즈가 상당히 인상적인 어떤 그런 각인이 되면서 지지율을 거머쥐고 당선이 곧게 올라섰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내에서 앞으로 이제 역량이랄지 활동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성윤 의원은 역시 뭐 검찰 전문가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랄지 또 뭐 검찰 수사권 뭐 분리 문제랄지 이런 문제에서 좀 추동시켜 나가야 될 그런 역할이 주어져야 되겠고요. 현역 의원인 강성희 의원도 지난해 4월 5일 날 재보선선거 때 당선이 됐단 말이죠. 물론 그때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가지고 대체제로서 당선을 된 측면이 강한데 과연 이번에 얼마나 선전할까 역시 이제 관전 포인트였단 말이죠. 근데 또 역시 뭐 지난번 1월 18일 날 뭐 이틀막 사건이 있어가지고 대중적 인지도도 높인 그런 케이스인데 역시 1년이라고 하는 의정활동 기간은 성과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진보당이라고 하는 조직 세력의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역시 무너지는 케이스가 바로 전주울 선거구에 이제 한 적인데 역시 전주울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전라북도에 유력한 기관들이 다 있는 지역이고 또 개발 욕구가 강한 지역이면서 여러 가지 지역에 도시적인 현안들이 뭉뚱그려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당선자도 그렇고 앞으로 정치하는 분들은 뭔가 좀 정치 1번지로서 전라북도를 견인하는 리딩시키는 그런 기능을 전주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진보당 전주을과
익산갑에 후보를 냈고요. 새로운 미래는 전주갑, 익산갑, 남원장수, 임실순창에 후보를 냈습니다마는 기대치에는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홍 교수님? 예, 진보당에서는 현역 의원을 포함해서 두 군데에서 후보를 냈고요. 새로운 미래도 이제 세 군데에서 후보를 냈는데요. 득표 결과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난해 4월에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당선될 때만 하더라도 30%가 헐쩍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전북 정치의 새로운 어떤 분위기, 정치 문화의 변화 이런 것들을 도내 유권자들이 전주 유권자들을 통해서 표출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진보당이 추구했던 어떤 생활 정치, 민생 정치 이런 측면보다도 워낙 이 전국의 구도가 선거 구도 자체가 정권 심판론과 정권 안정론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를 하다 보니 이런 민생 중심의 지역 정책 기반한 어떤 선거가 되질 못하고 전라북도 10개 지역구 선거도 이 중앙 단위의 전체 정치권 단위의 선거 구도가 형성되면서 지역 정책과 이런 부분을 둘러싼 선거가 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자, 이경주 의원님, 조국 혁신당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자,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비례대표 46석 가운데 12석을 차지했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 기간 내내 뭐 돌풍 이변의 주인공이 조국 혁신당이었고 그 대표가 조국인데요. 역시 결과를 보니까는 그 흐름대로 24.25%를 득표해가지고 12석을 지역구 의석 없이 비례대표로만 12석을 확보를 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선거 기간 내내 뭐 목표를 10석 플러스 알파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시 예측한 대로 또는 목표한 대로 12석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대도 크고 할 일도 많을 텐데 지역구 의석이 좀 없는 것이 한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국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한동훈 특검이랄지 여러 가지 또 민주당이 좀 게으르고 나태하면은 그걸 추동시킬 수 있는 어떤 선명성 그런 있는 정치를 할 것 같은데 역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리스크는 조국 대표가 항소심에서 2년을 선고받고 지금 대법원에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데 이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또 결과가 나오면은 뭐 또 이제 감옥에 가야 된단 말이죠. 그 이후에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운영이 될지 또 민주당과의 관계는 물론 전혀 뭐 연대 합당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앞으로 정치 상황이라는 건 항상 그런 변화가 있기 마련이고 그럴 때 또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또 연대를 해야 될 때 이럴 때 어떤 태도를 취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주시해서 봐야 될 그런 대목이고요. 일단은 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자만하지 않고 또 게으르면 추동시키는 그런 힘을 가진 정당이 조국 혁신당이고 또 선명성 있는 그런 정치를 요구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욕구를 반영해서 정치를 해나가면 하나의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홍 교수님께서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과의 향후 관계 설정 어느 수준까지 갈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관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조국혁신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전체 300석 가운데 151석이라는 과반의 의미, 그다음에 신속 처리권이라고 하는 소위 패스트 트랙을 할 수 있는 180석, 그리고 개헌, 그다음에 법률안 제2권, 즉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부분, 더 나아가서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3분의 2 의석인 200석, 이 세 숫자가 중요한데요. 현재 지금 민주당이 175석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151석이라는 것은 조국혁신당이 캐스팅 보트로 활동할 여지를 일단 원천 봉쇄한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패스트 트랙을 통해 가지고 180석을 필요할 때 조국혁신당의 표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 정부가 뭐 내각도 대통령실 수석들이 좀 사퇴하고 총리도 사퇴하면서 앞으로 야당과의 그 협치 여지를 조금 두는 듯한 그 수석의 발언이 비서실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뭐 영수회담 이런 논의도 여지도 들어놓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180석도 이렇게 조국혁신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에 전개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뭐 200석은 지금 다 범야권을 합쳐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애당초 기대했던 조국혁신당의 캐스팅 보트 역할이 쉽지 않을 수가 있다. 더더군다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함으로써 향후 있을 지방선거와 이제 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간의
이제 기싸움, 새싸움이 좀 일어날 것으로 보고요. 대권을 둘러싼 야권 내부의 경쟁도 격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2석이라는 조국 혁신당의 숫자는 교섭단체 20석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독단적 그 교섭단체 역할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김영기 대표님. 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입법 활동을 포함한 국정 주요 사안에서 어떻게 협력 관계,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의 캐스팅 보트 역할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또 만만치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국회 개원 초기에는 어떤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공천 과정에서의 친문과의 관계 설정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친위 세력 전진 배치라든지 이런 과정 그리고 대권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고 또 조국 대표는 또 출신 지역이 부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권 후보로서의 강한 어떤 그 견제 심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좀 지지하는 층도 좀 차별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조국 혁신당이 호남에서 이렇게 압도적 지지 거의 50% 가까이 지지를 받았고 전북 광주 전남에서요. 이건 그 지금까지 민주당을 운영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견제 심리가 호남에서도 일부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국 혁신당의 돌풍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미 선거 과정에서도 그걸 견제하는 이재명 대표 어떤 발언들이 있었고 이미 이제 원내에 진입하게 되는 결과 속에서는 더더욱이 강력한 견제가 저는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잘 처리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분 다 모두 또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위험성들을 항상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그때그때 중요 사안마다 의석수와 상관없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공동전선을 구축해야만 그 윤석열 정부와의 어떤 대화 창구 말하든지 아니면 진짜 민생과 관련된 중요 입법들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협력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경쟁이 심화되는 걸 막는 것들에 대한 노력들이 양당 모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여당 이번에 국민의힘 또 국민의 미래 108석을 얻는데 그쳤는데 뭐 향후 국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예측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퇴를 했고 네. 그 일단 대통령실도 과거와는 다르게 대통령실 저 참모들 저는 사퇴 그리고 저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내각도 총사퇴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물론 국무총리가 이제 사퇴 발표를 했는데 국무대책 3년 장관들도 다 사퇴해야죠. 그 사퇴하면서 새롭게 이제는 장관도 필요하면 야당의 추천을 받아서도 꼭 필요한 건 이렇게 야당 추천 목으로도 이렇게 장관도 임명하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새롭게 윤석열 정부가 과거와는 진짜 단절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에 대한 총평을 보면 이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선거 실패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실패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고 하면 누구나 다 100명 중에 99명 이상은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불통 그리고 어떤 검찰권 남용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 될 거거든요. 그래 누구나 다 전문가들 평가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제 위험하다. 뭐냐면 내임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바로 대처하지 못하면 집권 여당이 뭐 소수 정당인 것뿐만 아니라 식물 정권으로 정부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본인들이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야당과 협치하면서 해나가야 한다. 물론 이 검찰의 시각으로 보면 무죄 추정 원칙이 있거든요. 아무리 뭐 범죄다라고 과거에 주장했다 하더라도 최종 심에서 사법적 판단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충분히 야당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토론을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전북 지역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바람과 또 역할을 마무리 발언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 마무리 말씀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석빈 교수님. 예, 22대 국회가 5월 30일 출범합니다. 22대 국회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왔듯이 민생과 정책을 위한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인은 희망을 팔아야 되는 상인입니다. 그리고 또 정치라는 것은 개인의 영달이 아니고 국민과 민생을 위한 희생과 고난의 길입니다. 처음 가졌던 초심을 제발 잃지 않고 우리 전북 국회의원 10석을 포함해서 300명 모두가
정말로 국민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4년 동안 해주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이어서 김영기 대표님. 네, 전북 지역이 존재감 없는 의원들, 무능한 의원들로 항상 4년 동안 비판받았는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앞으로 전북에 이제 5선 정동영 의원도 있고 4선 이춘석 의원도 있고 3선도 지금 3분이나 있고 재선, 초선까지 있는 다양한 어떤 그룹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서로 경쟁,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경쟁하지 말고 진짜 똘똘 뭉쳐가지고 전북의 목소리를 중앙에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해야만 이분들의 다음의 미래도 있다. 4년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현역들에 대한 많은 비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선택해준 도민들의 보답하는 길도 단결해서 그 우리 전북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해야 한다. 지금 그 전벌이라든지 아니면 그 새만금 관련해서 지금 정부와 긴장 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정치권에서 풀어나간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재 위원님. 네, 이번 제22대 총선은 전라북도 정치 지형을 상당히 크게 강화시킨 그런 결과를 안겨줬습니다. 5선 이상이 2명이나 되고요. 3선이 3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적 강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에 걸맞는 그런 지역의 현안이랄지 또는 어떤 지역 눈높이 그런 측면에서 활동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전라북도의 대외적인 위상이랄지 존재감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런 문제를 보강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덧붙인다면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국민 눈높이 정치랄지 국민 공감 능력이 없는 그런 행태에 대한 아마 질타, 비판, 매서운 어떤 회초리를 들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 눈높이, 공감, 정서를 같이 하는 그런 정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토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정 안정론 대 정권 심판론이라는 진영 논리가 전체 선거 과정을 관통하면서 사실상 지역 의제는 거의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도민들의 민심은 표심으로 나타났는데요. 당선인들은 지난해 잼버리 사태와 예산 삭감을 거울 삼아서 더 이상 도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없도록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도민들 역시 전북 목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지켜볼 의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